이제 보겠습니다. 자, 250페이지를 보죠. 250페이지 보면 문학이 이제 문제에 대한 건데, 일단은 그 250페이지 마지막 단락의 둘째 줄에 제도지기라는 게 있어요. 제도지기. 이거 뭐냐면 돌을 실어 나르는 도구. 좀 목소리 안 좋아서 필기를 들으시면서 들으면 뭐 괜찮으실 거예요. 도구. 이게 제도지기예요. 이건 이제 제도지기라는 게 결국 도가 중요하다. 문학에서는 문 있고 도가 있는데 도를 실어 나르는 도구를 제도지기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251쪽. 자, 251쪽에서는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수적인 견해라는 게 있어요. 보수적인 견해. 이 보수적인 견해가 그 밑에 송시열이 있죠. 송시열. 대표적인. 송시열이 이제 대표적인 밑줄 쳐놓으세요. 그 옆에 가치관의 위기를 절감하고 문학을 성리학의 규제 아래로 둬야 한다는 노선. 밑에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문학은 성리학의 규제.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주자학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성리학은 주자학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리라는 말은 마음의 이치를 보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유학 공부할 때는 엄청 깊이 들어갔는데 여러분은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성리학 같은 말 주자가 만들 때에서 주자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견해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밑에 단락을 보세요. 그 밑에 단락에 허목에서 정약용까지 뭐 허목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정약용 정도만 알면 돼요. 정약용. 자, 이 정약용 알아야 되는데 그 옆에다 밑줄 칠까요? 성리학의 절대적인 권위를 비판하는 방법을 원시 유학 재흥에서 찾으려고 했다. 재흥이라는 것은 다시 흥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두제자죠. 흥이라는 게 흥하는 자죠. 이렇게 쓰는 다시 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뭐냐면 좀 더 설명하면 복고를 통한 문학의 혁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고를 통한 문학의 혁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이제 가면 허균인에서 김만중,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이 나오죠. 여기 한 명을 더하면 김시습. 저는 이제 4학년 때 공부하시겠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써놓으세요. 소설 4인방이라고. 어느 시대? 조선시대. 그만큼 유명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그 밑에 오랜 권위를 버리고 당대에 새롭게 이어지는 문학을 옹호하는 논리를 찾았다. 이말 나왔죠. 그러니까 문학을 옹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뭐라고 하냐면 써놓으세요. 문학의 혁신론자다. 써놓으세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면 그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52쪽 두 번째 단락 박지원은 했습니다. 자, 박지원은 이제 이덕무. 여러분 이덕무가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덕무. 이덕무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간서치라고 그래. 간서치. 간서치라는 건 뭐냐면 책만 읽는 바보. 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실학자이면서.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다 유명하죠. 그 문집에 붙인 서문에서 이룬 성과를 변호하고 이제 방향을 구실로 삼아서 그 밑에 밑주세요. 오랜 규범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조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말이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다 박지원 써볼게요. 박지원은 이제 나중에는 깊이 배우시겠지만 1번 고창식. 법이라는 것은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본받는다. 옛 것을 본받아서 새 것을 창조한다. 두 번째가 동심의 문학. 이건 책에 안 나오는 걸 필기하세요. 동심의 문학. 아이의 마음이라는 거. 세 번째가 당대의 문학.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그 당대의 일을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박지원의 가장 중요한 문학론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박지원의 문학론 세 가지. 벚꽃장신, 동심의 문학론, 당대 문학론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우고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김천택이 나와요. 252쪽에 그 네 번째 단락 정도의 김천택. 이 사람은 이제 청구영언을 썼죠. 청구라는 것은 푸른 언덕이니까 우리나라를 가리켜, 우리나라. 아파트도 뭐 이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키고요. 그 옆에 위양시인이란 말이 있는데, 위양시는 뭐냐면 중인을 가리켜, 중인. 그러니까 중인을 위양신이라고 하고, 이 위양이라는 게 일종의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을. 마을에서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동쪽에 있으면 동인, 서쪽에 있으면 서인, 남쪽에 있으면 남인, 북쪽에 있으면 북인, 중간에 있으면 중앙에 있으면 중인. 그러니까 중인이 뭐 상인, 중인, 하인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인은 요즘으로 광화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뭐 요즘은 의사나 또 뭡니까 통역사 요새 돈 잘 벌잖아요. 옛날에도 뭐 돈을 못 번 건 아닌데 옛날에는 이제 이 양반보다 좀 더 밑에 쳐서 중인이라고 하는데 이 중인은 원래 뜻은 중앙에 사는 사람이 사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양신들이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청구영언이 뭐냐면 악보라고 생각합니다. 악보를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김천택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53쪽. 자, 253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홍만종이 나와. 홍만종. 홍만종. 홍만종은 이제 소화시평. 소화시평이라는 것은 이거는 시에 대한 비평이겠죠. 소화라는 건 작은 소자의 빛날 하자죠. 자, 그러니까 뭐겠어요? 자, 중국을 뭐라고 하죠? 중국을 중화. 맞죠? 가운데서 빛난다. 이 소화는 그 뭐겠어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작게 빛난다는 뜻이잖아요. 직역하면.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시와 총림을 엮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이걸 시와 총림을 대학원에서 좀 공부할 때 배웠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그 뭐랄까요 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이제 이수광의 지봉유설 나오죠. 지봉유설. 지봉이라는 것은 이수광의 호예요. 유설은 뭐냐면 요즘을 먼저 하세요. 백과사전. 써놓으세요. 백과사전이니까 이거는 인사이클로피디아. 인사이클로피디아 이렇게 써보세요. 이게 백과사전이거든요. 이 지봉유설이라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백과사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봉유설, 그 다음에 이익의 성우사설 이런 여러 가지를 쓰죠. 이게 다 백과사전의 종류입니다. 여기서도 사설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이제 좀 더 없는 백과사전하고 거의 뜻이 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만필이 나와요. 만필. 그 다음 달 둘째 줄에 밑줄 주세요. 대단치 않는 소리를 가볍게 늘어놓는 글. 이걸 만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뭡니까 김만중의 작품 중에 뭐 있죠? 서포 만필이라고 있잖아요. 이 그런 뜻이에요. 서포가 김만중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지 이야기들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그 253쪽에 밑에 셋째 줄 보세요. 253쪽에 밑에 셋째 줄 보면 거기 서포집이라고 나올 겁니다. 포집. 그게 이제 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서포. 그 다음에 이제 순오지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마지막 줄에 순오지라는 건 뭐냐면 한자를 보세요. 한자. 순자가 열흘이라는 뜻이 열흘. 그러니까 상순, 중순, 하순 생각해 보세요. 5 다섯이죠. 자, 그러니까 뭐냐? 15일. 15일 동안 쓴 글이다. 이건 기록할 지자예요.
그래서 순호지라고 합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고요. 254쪽을 이제 보겠습니다. 254쪽. 자, 거기 이제 보면 시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와요. 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시는 천기라는 것은 하늘의 어떤 뭐랄까 기운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희롱하고 현조는 뭐냐면 이 현자는 뭐랄까요 교묘할 현자예요. 교묘할 현자. 교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현조를 빼앗을 때 으뜸 가는 경지에 이른다. 쉽게 말하면 시라는 것은 어떤 하늘의 기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좀 오묘해야 된다는 거죠. 미스테리어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장유가 나오죠. 이 장유는 시사서에서 시를 역사 해서 문학의 독자성을 옹호했다. 맞죠? 문학은 독자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옹호하는 사람이 장유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5쪽으로 갔어요. 255쪽. 거기 그 세 번째 단락. 전기에서 나온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늘의 기운 이런 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허균, 장유, 김득신 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자세히 아실 필요 없어요. 다 하려면 뭐 끝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게. 자, 256쪽을 넘겨보세요. 256쪽. 자, 넘기면 이제 세 번째 단락 좀 가보세요. 허균이 앞장섰다. 허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문은통 상하지 정이다. 비켜주세요. 그러니까 상하의 정을 통한다. 이걸 통상하지 정이라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이 그 글과 생각 이런 공부할 때 보셨을 거예요.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늘의 기운이 이렇게 이제 상하의 정을 태우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57쪽에 그 인용문에서 두 번째 단락대로 김정희가 나오죠. 추사 김정희. 성령론을 가졌다는 거 청나라에서. 성령이란 건 마음이에요. 마음에 대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축적된 성과를 이제 발전시키지 않은 게 좀 미비한 결함이다라고 나왔죠. 그다음에 최한기는 여러분이 지금 동서양고 좀 최한기 나오죠. 기철하게 대가예요. 기철하게 대가. 그래서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 천의 지의 지를 받아서 이제 성과정이 없을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강조했어요. 하여튼 신과 기철학이고 마지막 단락이면 신기. 이제 우리가 이럴 때는 뭐라고 읽어요? 신기가 있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지각하고 경험하는 활동의 주체다. 이런 의미로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258쪽부터가 이제 창작 방법의 재정비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258쪽입니다. 258쪽의 창작 방법의 재정비. 자, 거기를 보면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허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세 번째 단락 보세요. 허균이 앞장섰다. 그래서 문설. 문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장에 대한 이론 정도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그걸 문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쉬운 말로 써라.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문의 대가잖아. 허균은 아시다시피 고문의 대가지만 쉬운 말로 쓰라는 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259쪽 보세요. 259쪽에 박지원이 나와요. 두 번째 단락에 박지원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세 번째 단락 넷째 줄 소단 적친 보셨죠?
소단적진. 이게 이제 뭡니까? 그 밑에 나오죠. 붉은 기치라는 거기 넷째 줄에 문단의 붉은 기치라는 말로 표제를 삼은 글에서 글 쓰는 것을 전쟁에 비유하는 거죠. 이게 소단적진이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한 10줄 정도 내려가 볼게요. 이문위희 밑줄 치시고 그 밑에 이문위교. 이거는 한자에서 E, A, V, P 그러면 A로서 B상다. 그러니까 문장으로서 희롱함을 삼는다. 이문이 필기하세요. 문장으로서 이문이교는 뭐겠어요? 문장으로서 교육하는 것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겠어요? 문장을 통해서 양반 사회에 비판하는 거.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렇게 필기하십시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60쪽. 260쪽에 세 번째 단락에 이옥이 나와요. 이옥은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남자예요. 이옥봉이 여자입니다. 이옥봉이.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옥은 그 밑에 나오죠. 세 번째 단락 남녀관계에 관한 민요를 한시로 옮겨온 작품 이연집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죠. 이연이란 말 자체가 우리말로 속된 말이란 속된 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속된 말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데 여기서 이제 한시로 옮겼다는 거죠. 민요 자체를 그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양반이면서도 아니 양반은 아니죠. 이옥은 좀 서울 출신이니까 좀 중인 계통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한문 자체를 이렇게 이언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261쪽에 보면 민족문학론이 등장했다. 민족문학. 그래서 이제 그 262쪽으로 넘겨보세요. 62쪽 세 번째 단락 김만중부터 나와요. 김만중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위에는 뭐 읽어볼 거 없고 밑에 셋째 줄 서포만필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입에서 나오면 말이 되고 말이 절주를 갖추면 가시문부가. 그러니까 절주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어느 정도 틀, 형식 이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주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 263쪽에 셋째 줄 보세요. 우리말 노래인 가를 먼저 예를 들었다. 맞죠? 가. 그래서 이제 이 김만중은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구몽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 한글로도 지었고 한문으로도 지었어요. 한문으로도. 여러분 구몽이 한글로만 된 게 아니에요. 한문도 있습니다. 한문도. 한글문도 있고. 구몽 하나만 가지고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이 구몽을 또 이제 그 외국인 선교사 그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사람이 이거를 영역을 다 했어요.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그 구몽을 또 영역을 했어요. 심지어 이 구몽은 이력이 된 것까지 있어요. 이력 일본어로 번역된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 걸 또 비교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여러분이 갈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 구몽이 연구할 값어치가 되게 많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철의 관동별곡 있죠. 거기 263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 정철의 관동별곡. 이거 너무 멋진 작품이죠.
관동별곡을 한시로 번역한 것이 아름다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 관동별곡은 우리말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순호지라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죠. 홍만종이 지었다. 그 다음에 김천택의 청구영원도 밑에 있었고요. 이 책이 보면 반복이 너무 많아요. 264쪽. 264쪽 보세요. 거기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홍대용 나오죠. 홍대용은 이제 대동풍요. 이때 대동이라는 것도 우리나라라고 써서 우리나라. 풍요할 때 이 풍은 바람이 아니에요. 노래란 뜻이 노래. 대동풍요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관점에서의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5쪽 보면 이 한문학의 가치를 이제 부정하고 국문문학만 내세우자는 주장만 이렇게 이제 민족문학으로 평가할 의의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써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한문학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민족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한문학을 통해서도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 거기 그 265쪽에 넷째 줄부터 있어요. 한문학에 힘쓰면서 민족의 현실을 발견하고 독자적인 표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또한 기묘한 과제였다. 그거에 밑줄 짝 치십시오. 자, 그 다음 단락. 자, 정약용. 한시가 우리의 노래 얘기하려고 했었다. 밑줄 치세요. 한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시의 조선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건 제가 음을 좀 달아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가로를 묶어보세요. 자, 흥도, 즉 운의, 의도, 즉 사지, 시, 조선인, 감작, 조선시. 해석을 해보면 흥이 도. 이때 도는 이를 도자거든요. 이른다. 흥이 이르면 흥이 일어나면 이런 뜻이겠죠. 즉 곧 운의잖아요. 운이라는 것은 움직인다. 의 뜻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흥이 나면 뜻을 움직이고 뜻이 이르면 곧 사지죠. 사라는 것은 뭐냐면 쓸 사자예요. 쓴다. 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에요. 그것. 그러니까 보겠어요. 그것은 뜻이겠죠. 뜻이 나타나면 뜻을 바로 쓰는 거니까. 이 지자는 그것이에요. 자, 아시, 나는, 시는 여기서 뭐뭐이다예요. 조선인이다. 그래서 감작, 달콤하게 짓는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즐겨 짓다는 뜻이에요. 뭘 즐겨줘요? 조선의 시를 즐겨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265쪽에 나오죠. 조선시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한시의 격식을 따르지 않고 흥이 나고 뜻이 나타나면 바로 짓는 시고 또 하나는 조선 사람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자, 소설에 관한 논란인데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소설에 관한 논의는 자, 밑줄 치세요. 소설을 배격해 한다는 주장. 이걸 이제 뭐라고 써놓으세요. 소설 배경론적. 그래서 그 밑에 있죠. 밑줄 중국의 전례를 보더라도 소설의 가치관을 혼란시킨다고 하고 중국 소설의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 이게 소설 배경론입니다. 소설은 다 사람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소설 배경론이에요. 물론 소설은 배경론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어요. 옹호론도 있습니다. 옹호론. 그걸 소설 옹호론도. 소설도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이 있고 소설은 배격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7쪽으로 가겠습니다. 267쪽에 이제 홍길동전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이 20 둘째 줄에 자, 소설의 배단을 강정하기 지적했다. 자, 그럼 밑줄 치세요. 둘째 줄에 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소설 배경. 자, 그러면서 홍길동전이에요. 자,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자, 이 식은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은 것보다 한 100여 년 이상 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식이 이 어떤 책의 글에다가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라고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길동전의 저자가 허균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진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정확하진 않다. 이 식의 말을 빌려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실 때는 허균하면 홍길동전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또 나왔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게 계속 나왔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러니까 268쪽에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연일 소설, 연의가 나와요. 연의. 셋째 줄에 연의라는 건 뭐냐면 이 연자가 편다는 거예요. 의는 오르르 자죠. 그러니까 의로움을 편다는 거예요. 연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삼국지 같은 경우도 도원결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복숭아나무 밑에서 의로움을 맺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가.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의 소설, 또 다른 데서는 패관, 패는 이삭패자라고 그랬죠. 이삭패. 그러니까 민간의 이야기를 모아오는 관리, 야담, 전기, 지괴. 이 괴는 괴이할 괴자예요. 괴이할 괴자. 괴이한 것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따위는 볼만한 점이 있지만 소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소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269쪽. 거기 이제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이제 김만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줄에. 그래서 칠원시롯은 제군몽후. 무슨 말입니까?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몽을 지은 후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런 뜻이 우리말로 쓰면 제구몽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썼다는 거예요. 사신함정기를 지은 후에 이런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감상문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뭐 유만주라든가 김매순 그 269쪽 마지막 단락, 그다음 넘겨보시면 뭐 홍의복, 그다음에 이우준 이런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271쪽 문학 담당 증약대 여류문학의 세계. 자, 이게요, 여류문학의 세계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너무너무 짧게만 써놨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다 보면 세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남성 위주로만 문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류문학도 많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여성이 한문학을 하는 것은 예사원이 아니고 선예. 선예가 뭐냐면 먼저 선자에 예자요. 먼저 있던 예. 선예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드물다는 거예요. 신라 여성 서류가 당나라에 있었다는 한시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문인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가 조선 전기에 이제 황진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사임당, 손덕봉, 허초이. 허초이는 누구라고 그랬죠? 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여자는 한문을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하지만 수준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성의 시들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그런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서영수각, 홍인모의 부인이다. 대문장과 홍석주의 어머니다.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에 강정일당, 권섭의 증손녀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그 글을 쓰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272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전형은 아니라는 거죠. 여성들 작가가 많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재능이 있어도 이제 그런 걸 뭐랄까요. 쓰지 못하게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만 해도 막 그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그게 이제 어떤 이런 시대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녀로 태어나 밑에서 셋째 줄에 기생 노릇까지 하는 처지 여성은 불리한 처지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황진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옥봉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 이옥봉 나왔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보면 김부용당 나오죠. 이 부용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부용이 뭔지 아세요? 연꽃이 연꽃. 연꽃으로 만든 집을 부용당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김희양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 넷째 줄에 자조가 나와요. 자조. 자조라는 시 이때 조는 입구자 아침 조자가 있는데 무슨 조자냐면 써놓으세요. 비웃을 조자. 비웃을 조자입니다. 예, 비웃을 조자. 이 조자는 아침 조자 앞에 입구가 있으면 비웃을 조자입니다. 자, 273쪽입니다. 위양문학의 성장인데 결국 위양문학 아까 이야기했죠. 뭐라고 그랬죠? 중인문학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통역관 거기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의사의 의사, 역통역사, 율 그러니까 요즘 말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이고요. 산 하면 요즘 말하면 수학자, 통계학자, 역이란 거, 역이라고 하는 건 요즘 말하면 천문학자 비슷한 사람들, 천문학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역이라는 게 그런 또는 그 날짜 뭐 이런 거 가니까 명리학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요즘에는 어때요? 이런 사람 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근데 그때는 돈을 잘 벌더라도 이제 지위를 이제 중인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라의 발전은 중인들이 이끌어갔어요. 거기 보세요. 거기 마지막 단락을 보면 273쪽에 사대부와 상민으로 양분되던 양인의 신분이 사대부 중인 상민으로 삼분화됐다. 사대부와 상민 사이에서 중인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은 자기네 위치가 사대부보다 열등한 데서 불만을 품고 열등의식도 가졌지만 관직도 없는 이런 그 대다수의 사대부를 능가하는 형식이 가죠. 그러니까 중인이 돈이 많았다는 거죠. 중인이. 그래서 보세요. 시장 경제에서 새로운 형태 밑줄 치세요. 부를 축적하는 시민 활동이 중인 주도로 시작되었다. 중인이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양인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274쪽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중인을 위양인, 여항인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위양인. 여항인. 자, 이 설명 좀 하면요. 향은 뭐냐면 거리향제, 거리. 여라는 것은 그 마을여제, 마을. 위는 뭐냐면 맡길 위자. 그러니까 뭐 지적을 하면 이제 거리를 맡긴다는 거예요. 거리를 맡긴다. 그래서 이제 보면 원래 관가의 직책을 맡지는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 백성이었어요. 그런 의미였는데 이것이 이제 그 뭡니까 중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그냥 그 자기의 일을 이제 거리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중인 그 일반 백성들 보자 장사를 한다는 것도 내가 어떤 가게를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마을의 거리의 사람이죠. 이런 의미로 중인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막 나오는 것들은 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뭐 그렇게 뭐 중인이 어떠고 저쩌고 막 이렇게 엄청 길게 써놨는데 위에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277쪽으로 넘겨보시면 한 세 번째 단락에 위양문학은 그 밑줄 주세요.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졌다. 세 번째 단락 첫째 줄에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밑에 있는 건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어졌다는 거 알면 될 것 같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그 278쪽의 세 번째 단락 1894년에 갑오경장 이걸 이제 갑오개혁이라고 해요. 경장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개혁하는 거니까 신분제를 철폐하자 중인이 없어졌다. 이런 말 나오죠. 이제 중인이 계속해서 이제 오래 가다가 나중에 신분제를 철폐하면서 없어졌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8쪽에 9.5.3의 전문 가격. 전문 가격은 요즘 말 뭐라고 그랬죠? 싱어. 싱어니까 뭐겠어요? 가슴을 가리킨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객과 가단이 있다. 가객은 싱어, 가단은 뭐라고 그러죠? 그룹 사운드. 이렇게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위하시면 되고 여기 뭐 있는 건 넘어갈게요. 다음에 280쪽 이렇게 보면 거기 한 네 번째 단락 보세요.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 이건 뭐냐면 만대엽은 느리다는 거예요. 느린 음악. 280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에요. 중대엽은 중간 음악. 삭대엽은 빠른 음악. 이 글자는 숫자를 나타내는 수지만 세말수지만 이게 빠르다라고 읽을 때는요. 삭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걸 수대엽인데 이거 오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삭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삭대엽이라고 읽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때 음악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280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김수장 나오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면 인기를 얻었다는 내용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김수장은 경주의 설이었는데 전문 가격으로 인기를 얻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